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5번째 원자번호 45번 로듐입니다. 흔히 값비싼 귀금속이라면 금을 떠올리지만 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고가의 중요한 금속 원소인 로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로듐은 귀금속 원소로 쉽게 산화하지 않는 안정한 화학적 특성을 갖지만 그럼에도 금속 덩어리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물질입니다. 보통은 화합물 염의 형태나 금속 분말로 주로 유통되곤 하는데 이유는 높은 가격과 희소성에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로듐 금속 덩어리 역시 단 5mm 직경 수준인 것을 보면 얼마나 비싼 금속일지 상상할 수 있죠. 로듐의 발견과 분리와 연관된 화학자는 스미스슨 테넌트와 윌리엄 하이드 울라스턴입니다. 이들은 함께 연구하던 영국 화학자들로 귀금속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8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백금 광석 하나를 구입합니다. 현재 콜롬비아이자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누에바 그라나다에서 밀수된 백금 광석이었고 백금 위에에도 다른 의문의 원소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 분리에 도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테넌트는 이리듐과 오스뮴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울라스터는 팔라듐과 로듐을 찾아냅니다. 모두 고가에 거래되며 화학적인 안정성이 높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귀금속 원소들이죠. 백금 광석으로부터 로듐이 분리된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위험하고 어려웠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귀금속을 녹이는 효과가 뛰어났던 유일한 용매인 왕수를 이용해 분쇄한 광석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과 백금 그리고 팔라듐을 비롯한 귀금속과 기타 금속 원소들이 모두 용해됩니다. 이를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소듐으로 중화시키고 염화 암모늄을 이용해 백금을 분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백금의 생산 과정이었습니다. 구리나 납, 팔라듐, 로듐 등은 아연과 반응해 침전물을 만드는데 걸러내 분리한 후 다시 묽은 질산과 반응시켜 팔라듐과 로듐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시 왕수와 염화 소듐을 넣어주면 적갈색의 로듐 화합물이 침전물로 남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침전물의 색상에서 그리스어로 장미를 의미하는 로돈이라는 표현이 따라붙게 되었고 로듐 화합물의 아름다운 적색으로부터 이름과 원소 기호로 이어집니다. 현재 사용되는 로듐 생산 과정의 화학 반응들을 따라가 봐도 광석에 뒤섞인 수많은 귀금속 중 로듐만을 분리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 수 있으며 다양한 귀금속들이 모두 함께 얻어지는 만큼 이 산업 분야의 가치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백금족 원소들을 먼저 왕수로 녹인다면 금과 백금, 팔라듐은 완벽히 용해되어 액체 상태로 분리되며 루테늄과 로듐, 이리듐은 완전히 녹지 않아 걸러집니다. 이후 질산 처리를 통해 합금 형태로 잔여하는 납과 은 등을 제거하고 황산수소 소듐을 이용해 로듐을 용해시켜 스펀지 형태의 로듐 금속을 얻어줄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분말처럼 보이던 미세 금속 조각들이 바로 스펀지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간단하고 안전한 분리 기술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어 로듐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책으로 분리되는 로듐만으로 비용 저감은 사실상 불가능한 원소라 볼 수 있습니다. 로듐은 구족 원소로 코발트의 아래 위치합니다. 자연스레 코발트가 사용되던 화학 반응을 대체하기 위한 후보로 주목받았고 대부분은 성공적이었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연구 개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45번 로듐은 45개의 양성자로 핵이 이루어졌으며 중성자의 개수는 58개로 결정됩니다. 이는 곧 안정한 로듐 동위원소가 로듐 103 단 한 종류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합성된 로듐 동위원소들도 있지만 모두 불안정해 로듐은 비방사성 안정 동위원소를 단 하나만 갖는 물질입니다. 그 안정성은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왕수에도 온전히 녹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로듐은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었듯 다양한 산화수를 보유합니다. 특정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3-와 1-의 음이온 형태뿐만 아니라 금속 상태의 로듐으로 대표되는 영가, 중성 원자 상태, 그리고 1+부터 6+까지의 로듐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자유롭게 변환되고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가장 대표적인 로듐 산화수는 1+와 3+의 두 종류입니다. 특히 3+ 로듐이 장밋빛을 가져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보다도 더 높은 7+ 산화수의 로듐이 얼마 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원소 중 세 번째로 높은 산화수에 해당합니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잡다한 정보를 들려드린다면 모든 원소 중 가장 높은 산화수는 이리듐이 갖는 9+이며 다음으로 8+를 가질 수 있는 오스뮴, 루테늄, 그리고 하슘이 있습니다. 7+ 산화수는 망가니즈와 테크네튬, 그리고 레늄이 가능하다 알려져 왔는데 로듐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이 2022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로듐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 분야는 촉매 변환기입니다. 촉매 변환기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던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도입되었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대부분의 유독성 자동차 배출 가스를 99%까지 줄여줄 수 있어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환경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종종 자동차 배기구에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엔진과 머플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배출 전 효과적으로 유독성 배출가스를 무해하게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탄화수소들이 완전 연소로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을 생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휘발유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독가스가 배출됩니다. 촉매 변환기는 백금, 팔라듐, 로듐의 세 가지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3원 촉매 변환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금속 원소들은 안정하며 전자를 주고받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촉매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배출되는 유독가스들은 먼저 백금과 로듐으로 이루어진 환원 반응기를 거치는데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무해한 질소기체 그리고 온실기체지만 유독성은 없는 이산화탄소로 변환됩니다. 이어서 백금과 팔라듐으로 구성된 산화 반응기를 거치며 불완전 연소에서 남겨진 탄화수소 물질과 일산화탄소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죠.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어디서나 사용되는 기계인 만큼 촉매 변환기의 수요는 항상 높습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귀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촉매 변환기 도난 문제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만약 내 차에 촉매 변환기가 사라졌는지 알아보려면 시동 걸었을 때 잔디깎기 기계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듐 거래가를 통해 재미있는 사실을 몇 가지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로듐 트로이온스당 달러 거래가를 표기한 것인데 트로이온스는 31.1035g을 의미합니다. 촉매 변환기에 포함된 다른 귀금속 원소들과 가격을 함께 살펴본다면 상당한 비용의 물질로 이야기되고 나는 팔라듐 그리고 백금에 비해 대략 10배 정도의 고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듐은 최대 3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팔라듐은 3,000달러 그리고 백금은 고작 2,100달러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금속 원소 가격 변동의 원인을 추적하면 세계 정세를 이해할 수도 있죠. 1998년부터 시작된 로듐 가격의 증가는 러시아의 팔라듐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팔라듐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팔라듐 가격이 급등해 촉매 변환기에서 팔라듐 대신 백금과 로듐 사용량을 늘리는 대체가 이루어져 연쇄적으로 발생한 효과입니다. 이후 로듐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것은 자동차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촉매 변환기용 로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어 로듐 수요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전 세계 로듐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07년 전후로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해 광산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발생합니다. 2008년 이후 급격한 가격 하락이 흥미로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로듐 수요 역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중반 10,000달러였던 것이 연말에는 950달러로 폭락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폐촉매 변환기로부터 로듐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탄생해 확산되며 시장 공급이 늘어나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다시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데 코비드-19로 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산 운영 중지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의 정제 설비 가동 중단 등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코비드 이후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었으나 중국과 유럽에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어
로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소와 물질은 전 세계 산업과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인 만큼 가격 변동을 공부해도 흥미로운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촉매 변환기 등 이미 로듐이 사용되는 물품으로부터 회수와 정제가 가능해야 고가의 로듐 공급이 가능해지겠죠. 녹일 수 있더라도 분리가 가능해야 하며 정제와 분리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듐과 백금, 팔라듐이 뒤섞인 폐품의 용해 이후 선택적으로 로듐만을 얻어야 가장 고부가 가치의 작업이 가능한 셈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메타페닐렌 다이아민 구조가 연결된 침강제를 투입하면 혼합 금속 용액에서 오로지 로듐만을 가라앉혀 분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서 백금과 팔라듐은 침전 없이 용액에 녹아있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오로지 로듐만이 분리되어 회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로듐이 너무나도 비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로듐의 가치는 가장 특별한 귀금속으로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1979년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기네스북에 오르며 플래티넘 디스크를 넘어선 로듐 디스크를 수여받습니다. 물론 순수한 로듐은 아니고 로듐 도금으로 만들어진 기념 디스크입니다. 가장 특별한 디스크인데 색상을 보면 매우 하얀색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듐은 흔히 원소명으로 알려진 백금이 아닌 백색금의 색상과 광채를 위한 특별한 도금 재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 어떤 원소로 도금하는 것보다 로듐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다양한 종류의 백색금의 색상을 엄밀히 비교할 때 연마 이후 로듐 도금이 우리가 떠올리는 가장 하얀 색상의 금속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귀금속과 비교해도 명확한 노란색의 금이나 이보다는 밝은 백색금과 비교했을 때 로듐 도금은 같은 비율과 성분이어도 특별한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듐 도금이나 로듐 합금의 사용은 문제 요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듐의 분리가 180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인 만큼 과거 물품에 의외로 로듐이 함유된 것이 발견되어서 진품 여부가 드러난 사건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천체 관측을 위한 도구인 아스트롤라베 중 요하네스 보스가 1597년 제작한 물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스트롤라베가 다른 물품에 같은 날짜 서명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고대 과학기구의 위조품으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진품으로 알려진 아스트롤라베들과 비교했을 때 아연이나 규소, 알루미늄, 은 등의 차이보다는 로듐 전기도금 처리된 현대식 스털링 실버로 제작되어 로듐의 함유로부터 위조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로듐 전기도금 기술은 1920년대 탄생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1575년의 물품으로 생각되던 파올로 포를라니의 지구본 작품도 은으로 제조되었음에도 기이할 정도로 변색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으며, 혹시나 한 생각에 분석한 결과 은 로듐 합금으로 이루어져 1900년대에 위조 작품임이 드러납니다. 역사적 가치는 낮아지지만 로듐의 함유는 물품의 안정성과 내구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광채와 색상도 향상시키니 로듐의 문제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로듐은 화학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촉매 원소입니다. 그 핵심인 유기금속 화학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은 철이 중앙에 위치한 샌드위치 배위 화합물인 페로센의 연구로 197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윌킨슨에 의해서입니다. 윌킨슨은 1960년대 초 루테늄과 로듐 등 백금 금속과 3차 포스핀의 복합체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 또 다른 위대한 영국 무기화학자 조셉 채트는 트라이알킬 포스핀과 로듐 사이 반응을 연구해 왔는데, 이는 공기에 매우 민감해 다루기 쉬운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윌킨슨은 공기 중에서 안정하고 다루기 편한 트라이페닐 포스핀을 도입합니다. 이는 최초로 발견된 균일 수소화 반응의 촉매였으며, 알켄과 같은 다중결합 탄화수소를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알케인으로 변환합니다. 다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는 이 반응은 매우 유용한데, 로듐 촉매는 기존의 촉매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았고 별도의 압력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손쉽게 작동합니다. 이후 뒤따르는 수많은 전이금속 촉매의 선구자였으며, 로듐은 유기금속 촉매 분야를 활짝 여는 주인공 원소였습니다. 현재도 사용되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로듐 촉매 반응들을 알아보는 것은 산업과 화학공학 분야에서 로듐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로듐 촉매는 이번에도 다중결합이 함유된 알켄을
고부가가치 화합물인 알데하이드로 변환합니다. 하이드로포밀라라 불리는 반응의 종류로 매우 원자 경제적인 반응으로 제약, 향료, 농약 등을 포함한 화합물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포밀라 시장은 연평균 9.25%의 성장률을 보여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로듐의 희소성과 높은 가치, 그리고 고압 일산화탄소 반응에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알데하이드를 만들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세트산, 즉 카복실산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몬산토 공정은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로듐 촉매를 이용해 메탄올과 일산화탄소라는 유독성 물질들의 반응으로부터 유용한 아세트산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99% 이상의 선택성으로 최대 60기압과 200도의 반응 온도가 필요해 최근에는 이리듐을 이용한 카티바 공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몬산토는 거대한 농업 및 화학기업이었죠. 우리나라의 청양고추를 비롯한 많은 품종의 소유권이 몬산토에 있습니다. 몇 년 전 바이엘에 매각된 바로 그 몬산토가 로듐 촉매화학의 몬산토입니다. 조금 더 친숙한 분야의 로듐이 화학 반응을 통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민트향 제품들에 포함되는 멘톨의 합성입니다. 물론 천연 민트에서 추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껌을 비롯한 저가의 공산품에는 합성 멘톨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 자원을 통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아 합성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천 톤 이상의 멘톨이 계속해서 합성됩니다. 멘톨 합성의 핵심 과정은 시트로넬랄의 고리와 환원 반응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트로넬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법을 구분한다면 제라니알과 네랄, 그리고 미르신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분자들을 통해서죠. 이들 모두는 로듐에 의해 시트로넬랄로 변환됩니다. 더 간단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파킨슨병 치료제 합성입니다. 로듐 자체가 파킨슨병의 치료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파킨슨병의 원인이 도파민 농도 및 도파민 수용체 문제로 밝혀진 만큼 체내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의 효소 반응을 통해 L-도파를 거쳐 도파민으로 전환된다는 것, 그리고 도파민은 혈내 장벽을 넘을 수 없지만 L-도파는 가능하다는 점으로부터 L-도파가 치료제로 사용되기에 대량 합성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연결됩니다. L-도파의 합성 역시 몬산토의 윌리엄 놀스가 고안하였으며 이는 2001년 노벨 화학상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합성 중 하나는 모든 탄소마다 플로린이 하나씩 같은 입체 배양으로 결합한 올시스 1, 2, 3, 4, 5, 6 헥사플로로사이클로헥세인의 합성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극성인 유기분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에서야 12단계 과정을 통해 합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헥사플로로벤젠을 이용한 새로운 합성을 사용한다면 로듐 촉매를 이용해 단 1단계 반응으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경로와 단계를 축약하거나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촉매의 매력이며 로듐은 이름만큼의 값을 하는 원소입니다. 로듐이 유기화학 반응의 촉매 외에도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었듯 다양한 산업 관련 반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메테인 증기 공정을 통해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반응입니다. 로듐은 물질 표면에서 촉매 자리로 작용해 메테인과 수증기의 반응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며 이들은 고부가가치 화합물인 합성가스로 사용됩니다. 반응을 구성하는 물질들만 본다면 별다를 것 없는 간단한 작업 같지만 역사적으로 메테인 증기 계지를 달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700에서 1000도의 고온과 20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듐 촉매가 활용되며 반응 조건이 완화되었고 무엇보다 로듐 촉매 1몰당 1495몰의 합성가스 생산이 가능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과 같은 작은 크기의 탄화수소 생산에도 로듐이 기여합니다. 탄소화합물의 증기를 이용한 크래킹 반응으로 대표되는데 특히 프로필렌은 플라스틱이나 직물의 합성과 화학물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프로필렌에 대한 수요는 연간 약 1억 톤에 달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질들을 종합할 때 황산과 에틸렌 다음인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의 물질이며 이조차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입니다.
또한 화학산업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구리 표면에 로듐 원자를 분산시켜 로듐 촉매를 이용해 프로페인을 탈수소화해 프로필렌을 만드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수한 촉매로 대표되는 백금과 비교할 때 로듐이 함유된 금속 촉매는 매우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져 더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로듐 촉매의 선택성은 99%도 아닌 100%여서 모든 것이 목표 물질이 됩니다. 수소의 생산에도 로듐이 사용됩니다.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태양광이라는 무한정에 가까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로듐은 수소 생산에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하며 가시광선 전체를 흡수해 기존 태양전지보다 50% 이상 많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광촉매로도 주목받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최근 자연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에도 로듐이 관여합니다. 정확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구체의 생산에 버려지는 아세톤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로듐과의 반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개발되었습니다. 로듐 덕분에 폐수와 온실기체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셈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수많은 로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듐을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것은 역시나 높은 가격과 희소한 매장량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우회로를 발견할 수도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14족 원소를 재현하려는 과정으로부터였습니다. 탄소 아래 위치한 규소나 절마늄은 반도체를 만드는 물질로 유명합니다. 특히 규소는 그 자체로 매우 작은 소재가 되면 빛을 만드는 양자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탄소족을 기준으로 할 때 만약 전자가 하나 더 적은 13족 원소와 하나 더 많은 15족 원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이면 어떨까요? 중간에 위치한 14족의 반도체성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미 이들이 반도체와 LED 등을 만드는 주 재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가 2개 적은 원소와 2개 많은 원소들의 조합은 2023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인 양자점이 됩니다. 심지어 3개 적은 구리와 3개 많은 염소의 결합은 양자점 연구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로듐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주기율표에서 로듐의 양 옆에 위치한 원소들의 1대1 혼합으로 재현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유사 로듐이라 부르는데 루테늄과 팔라듐의 혼합 조성으로 로듐을 모사하는 방식입니다. 재미있게도 단순히 로듐을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화질소의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로듐보다 뛰어난 효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기율표가 화학 연구의 시작점이 되고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방식의 움직임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에너지만 많이 가한다고 움직임의 방향이나 결과를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사진 벽을 거꾸로 오르는 나노 소재의 설계가 가능했는데 금과 로듐으로 절반씩 구성된 나노막대는 중력의 반응에 방향을 바꾸는 중력 주행성을 통해 암벽 등반가처럼 벽 위로 유영합니다. 이 연구는 박테리아가 체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일부 설명하기도 하고 더욱 효과적인 약물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물질의 밀도 불균형으로 인해 중력에 반하여 위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데 시소가 탑승자의 움직임과 무게에 반응하여 방향을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듐이 만드는 결합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우라늄과의 단일 결합입니다. 2017년 우라늄 로듐 결합을 갖는 복합체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기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화학 결합은 보편적으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결합이 일종의 용수철로 원자들을 묶어두는 것과 같다 생각한다면 결합의 차수가 높을수록 결합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집니다. 하지만 우라늄 로듐 결합은 이제껏 발견된 모든 우라늄 결합 중 가장 짧은 길이를 갖지만 오히려 결합의 안정성은 낮습니다. 금속 간 거리가 짧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결합이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로듐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산화수와 화학 결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특정한 원소의 단일 원자 특성을 모방하는 수많은 원자의 결합체인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초원자라 할 수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뭉쳐 비국소화된 전자 구름에 둘러싸여 핵을 만들고 이 핵은 마치 하나의 안정한 원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를 만드는 가장 중앙의 핵심적인 원소 바로 로듐이었습니다. 로듐은 그 자체로 산업과 화학 반응 분야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화학 결합의 구성이나 합금 연구에서도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종량의 광치료 등 다양한 의료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듐은 매우 안정한 원소이자 아주 높은 가격을 갖는 귀금속 원소입니다. 같은 양일 때 백금의 15배, 금의 10배 정도나 됩니다. 하지만 화학 촉매 산업 분야의 핵심 원소로 파킨슨병 치료제나 멘톨, 아세트산 등 수많은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안전하게 바꾸는 촉매 변환기의 필수 원소 중 하나로 비싼 값어치만큼의 능력을 갖는 금속 원소인 셈입니다.